안녕하세요. 기본 강의 지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부터 교재 가지고 이를 정리하고 민총, 채권, 물권 이 순서대로 이를 정리하게 될 테니까 민총 그 부분을 한 12회, 13회 정도 그 정도 그 민총에 이를 쓸 거고요. 그다음에 채권법을 대부분 시간을 이래 쓰게 되는데 조금 왔다 갔다 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이 책을 가지고 이래 복습할 때는 그 기출을 날개에다가 실어놨는데 꼭 그 기출 있는 부분을 이래 꼭 한번 확인해 보라는 취지고 다른 시험에서도 잘 기출을 떼지 않는 부분 그러니까 뭐 12페이지 보시면 그 깨끗하고 개념만 나와 있고 기출 표현이 없잖아요. 기출 표현이 없으니까 여기는 이제 가볍게 읽고 이해 중심으로 가시고 기출이 돼 있는 부분은 조금 더 정독을 하고 빌리사 기출을 먼저 잡고 빌리사 시험 그 기출은 따로 이래 색깔을 좀 넣으려고 했는데 눈에 좀 잘 안 띄긴 하는데 나름대로 의도는 그 빌리사 기출이 좀 진하게 색을 좀 넣으려고 했는데 글씨가 작아 놓으니까 이게 잘 튀지는 않는 것 같아요. 튀지는 않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은 빌리사 기출을 골라가지고 먼저 정리하고 그 부분은 조금 더 완벽하게 이해해 준다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기출은 그 다음에 이제 그 순서를 더 가지고 일단은 다 하면 제일 좋고 시간 없을 때는 빌리사 기출만 먼저 잡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기출도 조금씩 추가해서 이렇게 정리한다라고 그렇게 이래 따라오시고 용어 정리 강의했던 설명들은 가볍게 처리하고요. 여기서는 기본 내용 중심으로 해서 정리할 테니까 용어 정리했던 그 내용들 이런 것과 연결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래 따라오시면 이래 되겠습니다. 자, 12페이지 민법 일반 민법이 뭔지부터 나오게 되는데 일단 민법은 로마자 1번의 사법이고요. 일반 사법이고 실체법으로서의 민법을 가지게 이래 되는데 사법하고 공법하고 다르죠. 사법하고 공법하고 이래 구별하게 이래 되는데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지배 원리가 다르다. 지배 원리가 달라서 사법에는 사적 자치 원칙이 적용되고 공법에는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서 처리된다는 거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나게 이래 되고 또 분쟁이 생겼을 때 사법은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는데 공법에서는 행정소송이라고 해서 따로 심판법이나 행정소송으로 이래 처리가 이래 되는 거죠. 우리나라 법이 이제 법원이 5종류가 있어요. 5종류가 있어서 민사소송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고 형사소송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고 행정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이 따로 있고요. 행정법원이 이래 따로 있고 그다음에 가사법원이라고 해서 가정법원이 여기 교대에 따로 있게 이래 되고 마지막이 특허죠. 특허 심판을 담당하는 그 특허 소송을 처리하는 5종류의 소송이 있게 이래 되는데 대개 공법은 행정소송, 사법은 민사소송 이렇게 구분된다라고 이래 정리되고요. 그다음에 2번 사법 중에서 일반 사법입니다. 민법은 일반 사법으로서의 민법인데요. 인간에게만 하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게 그게 일반 사법이라고 부르게 되고 반대말 대응되는 개념이 특별사법이라고 해서 개인들 중에서 상인들한테만 적용되는 상법이라는 법이 따로 만들어져 있더라고. 그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실체법으로서의 민법인데요. 실체법이라는 게 권리의 변동을 공부하는 겁니다. 발생, 변경, 소멸 이걸 정리하는 게 실체법이고 구제 방법으로서 소송으로 넘어갔을 때 강제 집행으로 넘어갔을 때 집행 절차를 규율하는 법이 절차법이 되니까 실체법으로서의 민법과 절차법으로서의 민법들 이런 것들을 구분하시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법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 이래 차이가 생기는데 실체법은 대개 우리가 계약을 체결할 때 조심하면서 계약을 체결해 줄 것이 이래 필요하게 이래 되게 되니까 대개 상대방이 보호되려면 선의무과실을 요건으로 하는데 절차법은 절차 안정을 보호하는 법이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절차법은 소송을 이렇게 원고하고 피고가 이래 진행하게 되는데 피고가 선이고 만약에 과실이 있다 그러면 이 소송에서는 원고가 승소되고 피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때는 원고가 패소되고 이런 식으로 주관적 요건을 가미해서 소송을 해버리면 어떤 소송은 승소 어떤 소송은 패소 이렇게 오락가락 해버리면 절차 안정을 달성할 수 없거든. 절차 안정을 달성할 수 없으니까 이걸 공부할 때는 이런 거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면 돼.
주관적 요건은 고려하지 말고 주관적 요건은 고려하지 말고 그냥 절차 자체에서 요구되는 법리 절차 자체에서 요구되는 법리들 이런 것들을 이래 정시하게 이래 되게 되는데 우리 나중에 민사소송법 공부하다 보면 여기 대리인이 있을 때 대리인이 있었는데 이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할 때요. 대리권 소멸할 때 민사소송법에서는 상대방한테 통지해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지. 이 사람 대리권이 소멸됐다는 사실을 상대방한테 통지해줘라, 통지해줘라고 돼 있고 민사소송법입니다. 소송법에서 통지해줘라고 돼 있고 만약에 통지하지 않으면 대리권 소멸 효과가 발생하지 않아. 대리권 소멸 효과가 발생하지 않게 이래 되게 되는데 근데 이런 경우 이 사람 대리권 소멸 사실을 얘한테 통지는 안 했는데 얘가 알고 있을 때 상대방이 대리권 소멸 사실을 통지 안 했지만 스스로 알아버렸어. 스스로 이래 알게 돼버렸을 때 대리권 소멸된 걸로 봐야 돼? 대리권 소멸되지 않는 걸로 봐야 돼?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 풀 때 이런 거 고려하지 말고 이런 거 고려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형식 논리에 따라 가지고 절차 한정 때문에 이렇게 이래 처리되게 되니까 요 법을 공부할 때 실제법을 공부할 때와 절차법을 공부할 때 이런 시각 차이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가지시면 되고 이런 거는 그냥 밑줄 할 필요도 없고 문제에서는 꼭 여러분들 한테 함정을 파기 위해서 상대방은 알고 있었다 뭐 이런 문장을 이렇게 넣게 되거든. 넣게 이래 되는데 민소법에서는 이런 거 고려되는 거 하나도 없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고 여기는 권리 변동 발생 변경 소멸을 이래 목적으로 알아보니까 선의 상대방만 보호되는 경우도 꽤 많거든. 꽤 많이 나오게 이래 되게 되는데 여기서는 절차 한정을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고려되면 안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을 특징으로 이렇게 가시면 되고 우리 나중에 또 설명할 건데 실체법에서 나오는 취소와 절차법에서 나오는 취소는 성격을 달리 봐야 돼. 성격을 달리 보고 같은 취소지만 우리 법률행위를 취소하면 소급표가 있죠. 처음부터 무효. 처음부터 무효가 이래 되는데 절차 한정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법에서 취소 그러면 이게 취소됐다고 해서 다시 절차가 없었던 상태로 돌아갈까? 없었던 상태로 돌아가게 만들어 버리면 이 절차는 되게 위험해지고 불안해지는 그런 문제가 이래 되게 되니까 여기서 나오는 취소는 무조건 소급표 없다 이래 정리해. 무조건 소급표가 없게 되고 강제 집행에서 집행이 다 끝났거든. 집행이 다 끝나고 나서 집행이 잘못됐다고 이래 취소되는 경우도 나오게 되는데 집행이 취소될 수는 있어도 그거는 무조건 장려입니다. 무조건 앞으로 효력을 잃는 거지 소급하지는 않게 이래 되게 되니까 원리를 이래 조금 알면 암기보다는 이런 것들은 좀 들게 되는데 이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에 또 설명합니다. 설명해야지 되니까 취소의 성격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 분류를 왜 이렇게 분류할까? 사법이냐, 일반 사법이냐, 실체법이다. 이렇게 분류하는 이유가 관점을 이래 가져라 이 말입니다. 이 법은 이런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이런 걸 중시하는 내용이 나올 테니까 이런 관점에서 이걸 읽어달라 이런 느낌으로서 분류를 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가시고 그다음에 로마 제2번은 실질적 의미의 민법도 있고 형식적 의미의 민법도 있다. 그지? 형식적 의미도 있게 되는데 실질적 의미는 민법 조문뿐만 아니라 각종 특별법,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들을 다 포함해서 민법으로 부르자는 거. 그래서 왼쪽에 나오는 부동산 실명법이라든지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든지 이런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각종 특별법으로 산재되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까지 다 민법으로 이래 처리하자는 게 그게 실질적이고 오른쪽에 형식적 의미 민법은 오로지 민법 조문만 부를 때는요 그때는 형식적 의미라고 이래 부르게 이래 된다는 거 개념 자체를 이래 구분해서 이래 정리하고 자 2절 민법의 법원으로 넘어가서 정리할 건데요. 법원이라는 게 지방법원, 중앙법원 이런 법원이 또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법원은 법의 존재 형식을 말합니다. 법의 존재 형식을 말하는데 얘네 둘이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 분쟁이 생기면 이 분쟁을 해결해 주는 것이 민사소송인데 민사소송이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해결해 줄지가 문제되겠죠. 어떤 기준점에 가지고 얘네들의 분쟁을 해결해 줄지가 문제되는데 그 존재 형식을 1조에서 법원이라고 규정해 가지고 얘네들의 분쟁을 해결 기준을 보여준다. 분쟁 해결 기준을 이렇게 보여주게 되는데 조문 읽어보면 1조
민사에 관해서 법률에 규정 없으면 법률 밑줄하고 법률에 규정 없으면 관서법에 따르고 관서법 밑줄하고 관서법이 없으면 조리에 따릅니다. 조리 밑줄하고 그 조리를 이래 밑줄하면 자 순서가 이래 나오네요. 법률이 있으면 법률 가지고 해결해 주면 되는데 법률이 있으면 법률 가지고 해결해 주면 되는데 이게 존재하지 않는 영역에 분쟁이 생겼을 때 법률이 없는 영역에서 분쟁이 생겼으면 그때는 관서법을 가지고 해결 관서법을 가지고 해결해 주게 이래 되고 법률도 없고 관서법도 없을 때 법률도 없고 관서법도 없으면 맨 마지막에는 조리 맨 마지막에는 조리를 가지고 해결해 주게 이래 되게 되는데 요 조리가 사회통념입니다. 사회통념 상식에 맞게 해결해 주라는 겁니다. 따라서 판사님들이 법률도 없고 관서법도 없으니까 야 이거 판결 못하겠다 재판 거부하면 안 돼. 재판 거부하면 안 되고 반드시 상식에 맞는 결론을 내려줘라. 상식에 맞는 결론을 내려줘야지 되고 요게 뒤에 나오는 신의성실의 원칙 요렇게 표현하기도 해. 그래서 사회통념 신의성실의 원칙 조리 이런 것들이 다 똑같은 의미로 나타나게 될 테니까 그렇게 이래 정리하시면 되고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고민할 게 지금 1조에서는 법률이 있으면 법률을 가지고 해결해 주라고 이래 돼 있는데 우리나라 법률은 실질적 의미의 민법도 있고 형식적 의미의 민법도 있거든. 그러면 민법 조문만 가지고 해결해 주는 게 맞아? 아니면 각종 특별법까지 다 끌고 와서 해결해 주는 게 맞을지 그 해석을 요 법률의 범위를 어디까지 해석해 주는 게 맞을지가 이런 문제 되고 물권 법정주의에서 나오는 법률도 있거든. 185조 물권 법정주의에서 나오는 법률도 있게 이래 되는데 이때 법률은 뭘까? 물권의 종류나 내용은 법률의 규정에 따르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법률은 과연 어디까지 법률인지 이런 문제를 해석해 주게 이래 되는데 결론 알죠? 1조에서 말하는 법률은 실질적 그래서 명령 규칙 조약이나 각종 특별법까지 다 포함하게 되고 물권 법정주의에서 말하는 법률은 공시방법 때문에 반드시 법에 있는 것들만 해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형식적으로 해석한다라고 돼 있고 오늘은 이거 관서법이 뭘까? 관서법이 뭐고 어떤 걸 관서법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고 관서법이 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해석하게 되고 결국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조문에 대한 해석입니다. 조문에 대한 해석이고 조문을 어디까지 적용시키고 어디까지 우리가 규율하는 것으로 보면 되는지 여기에 관련된 해석을 보게 되고 만약에 여기에 관련된 해석에 대해서 명확한 정선이 없다면 그때는 이거는 법원의 해석이 필요한 거고 법원의 해석을 우리가 두 글자로 바꾸면 판례라고 부르는 겁니다. 판례라고 부르게 되고 여기 나오는 우리 수록되어 있는 교재에 있는 판례는 다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법원 판례고 지방법원 판례 이런 거는 공부 안 해. 하급심 판례는 공부하지 않고 대법원 판례를 정리하고 시험은 두 개만 나와 법률과 판례 두 개만 이래 나오게 되고 간혹가다 이론이 한 문제씩 이래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거는 많지 않고 대부분 법률하고 그 조문하고 판례 중심으로 이래 정리하면 되니까 우리 시험 공부는 그게 맞춰서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개념 1번 법원이란 법의 존재형식을 말하고요. 민법의 법원이란 민사 분쟁을 해결하는 기준이고 민사에 관한 어떤 적용 법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방법원 할 때 그 법원이 아니고 민사에 관한 어떤 적용 법 조문들을 규율하는 거 이게 1조에서 말하는 법원이 이래 되는 거고 2번 1조 의미인데 1조는 민법의 법원으로 인정되는 범위와 적용 순서를 정하고 있게 되는데 1번 형식적 의미에서의 법률뿐만 아니라 명령이나 규칙이나 조약이나 자치법규 등 성문법 내지 재정법의 전반을 포함하는 실질적 의미로 본다라고 이렇게 가시면 되고 간단하게만 설명해 드리면 우리나라는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이 최상위 규범으로 이래 만들어지게 이래 되는 거고 요 헌자가 그 한문으로 표현하면 다스릴 헌자라고 이래 쓰게 되는데 이게 그 영어 단어에서는 이게 그 아시죠? 헌법의 영어 단어가 조직이라는 단어거든. 조직이라는 단어고 우리 그 독어에도 폐업파송이라고 해가지고 조직법이에요. 조직법이고 국가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걸 보여주는 거. 그걸 보여주는 게 그게 헌법이 이래 되는 거고. 그래서 뭐 국회는 몇 명이고 그다음에 행정에서 대통령은 최후 그 국가 수반으로서 행정부 수반으로서 대통령이 있고 대법원장은 누가 되고 그다음에 대법관은 몇 명이 있고 이런 거 구성 원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구성 원리를 이래 보여주는 거. 그래서 조직법이다라고 이래 불러야 되는데 이걸 수입하는 사람이
번역하는 과정에서 국가를 다스리려고 국가를 구성할 때 그때 이제 법이다고 해서 다스릴 헌자를 써버렸는데 어떻게 보면 기본법, 조직법이라는 게 더 정확한 영어 단어로 해가지고 그게 더 정확한 의미가 이래 되게 될 건데요. 요 헌법에 맞춰서 각종 법률들이 만들어져 있고 형법, 민법, 뭐 특허법 이렇게 해가지고 각종 법률들이 이래 만들어지게 이래 되게 되는데 이 법률은 국회가 만들어요. 국회가 입법기관인 국회가 만들게 이래 되게 되는데 법률 한번 바뀌려면 여야가 합의해가지고 뭐 상임위를 통과해야 되고 뭐 이래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되니까 시대 상황에 빠르게 대응을 못해. 시대 상황에 대응을 못하니까 법률은 이렇게 아웃라인만 정하고 상한선과 한선 아웃라인만 정해놓고요. 정해놓고 세부적인 내용들은 다 다른 하위 법령에다가 위임을 시켜놨습니다. 위임을 이래 시켜놔가지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도 있고 국무총리령으로 정하는 것도 있게 이래 되는 것으로 이래 돼 있고 대법원 규칙으로 만들어 놓는 것도 있고 어떤 하위 법령들을 이래 행정부가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이래 적용시킬 수 있도록 이래 만들어 두게 이래 되게 되는데 지금 이자 제한법이 25%를 넘지 마라 이렇게 돼 있거든. 25%를 넘지 마라고 돼 있는데 실제 이자 제한율은 요걸 상한선으로 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이래 돼 있는데 지금은 20%로 해가지고 지금 시대 상황에 맞게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게 되는데 요 아웃라인은 벗어나면 안 되고 이 25%라는 그 법률에서 정한 상위 개념은 벗어나면 안 되고 여기서 더 낮출 수도 있고 더 높일 수도 있도록 오락가락 이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통령 시대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하위 법령에다가 위임을 해놓으면 그러면 국회 동의받지 않아도 요 범위를 벗어나지만 않으면 자유롭게 대통령이 정할 수 있게 시대상에 맞게 빠르게 이래 대응할 수 있도록 이래 만들어주는 거 그런 것들이 명령이나 규칙이 이래 되고 조약은 알죠. FTA처럼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 계약들 이런 것들도 조약을 통해서도 이래 정해지는 내용도 있게 이래 되게 되는데 하나만 봐드리면 오른쪽에 그 2번요. 2번 1번부터 봐드리면 오른쪽에 1번 지문 헌법상 대통령의 긴급 재정경영명령은 법원이 들 수 없다라고 이래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표현할 거는 명령이 법원에 들어갈까 이런 느낌 명령이 법원에 들어갈지 긴급 재정경제명령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앞에 말은 필요 없고 명령이 법원에 들어갈지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고 이거는 당연히 포함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가고 2번은 민법 1조에서 말하는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만 의미한다. 이래 나오면 틀려. 왜냐 틀리면 이거 대통령령 이런 거 대법원 규칙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게 이래 되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포함하게 되니까 실질적 의미가 이렇게 번역돼서 나옵니다. 이렇게 바꿔서 나오게 될 테니까 공부할 때 항상 이걸 염두에 두고 공부하라고 그냥 뻘로 자꾸 실질적 의미 이렇게만 공부하지 말고 이게 바뀌어서 나오는 것까지 대응하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시험 적합성을 추구해 가지고 하여튼 어떻게든 나는 문제는 풀릴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그래 공부하고 자꾸 현실 세계를 빠져들어 가지고 문화센터가 아닙니다. 여기는 문화센터가 아니니까 교양을 쌓기 위해서 온 데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지적 호기심 때문에 공부하고 이러지 말고 시험 적합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철저하게 시험 대비를 위해서 공부한다라고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그렇게 정리하는 게 되게 중요하게 되겠죠. 자, 그다음에 2번 성문법이 불문법도 법원으로 인정하고 성문법에 규정이 없을 때 한해서 보충적으로 이래 적용하도록 이래 되는데 자, 문서가 만들어져 있는 법이 성문법이고 이거는 법전 형태로 만들어져 있지 않거든. 관서법 이런 거 조리 이런 것들은 법전 형태로 만들어져 있지 않으니까 불문법이라고 돼 있는데 성문법도 적용되고 불문법도 적용되지만 불문법은 성문법이 없을 때만 성문법이 없을 때만 보충적으로 이래 적용되는 것으로 평가하시면 되고 지금부터 약속인데 법학에서 후순위라고 이래 부를 때는 그때는 보충적, 보충성 이렇게 불러요. 보충적, 보충적 효력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지금부터 보충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순서가 무조건 후순위로 밀리는 겁니다. 후순위로 밀리고 얘가 먼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얘가 이래 먼저 적용되지 않는 거. 그리고 선택적 개념이고 이거 적용해도 되고 이거 적용해도 되고 이런 대등적 의미로 표현될 때 그때는 A 또는 B 이런 표현이 나오면 그거는 대등적 의미가 되는 거고 이게 없으면 이거 없으면 이거 이렇게 표현할 때는 무조건 보충적 보충성 이렇게 효력을 그런 단어를 가지고
설명하게 이래 되게 됩니다. 후순위라는 표현입니다. 후순위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정리하고 유의할 거 물건의 종류나 내용은 민법 185조에 따라서 법률과 관습법에 따라서만 인정이 이래 되게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법률은 형식적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때는 명령 규칙은 빠집니다. 명령 규칙은 빠지게 되니까 물건 법정주의에서 말하는 법률하고는 구분해서 이래 정리하시면 되고 자 로마제 2번 민법의 법원의 종류에서 법률은 실질적 의미니까 위에서 정리한 거고 자 넘어가셔서 관습법을 정리하게 되는데 개념이 관습법은 사회에 거듭된 관행이 사회 구성원의 법적 확신에 따라서 법규범으로 승인되어 지켜지고 있는 규범을 관습법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우리나라에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관행적으로 내려오는 게 있다. 관행적으로 일정한 사실이 내려오는 게 있게 이래 되는데 이 관행이 국민들로부터 법처럼 믿고 따르고 있더라. 국민들이 믿고 따르고 있을 때 그때 이걸 법적 확신을 얻어서 규범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 이걸 관습법이라고 불러서 관습법도 규범으로서 법원으로 기능하게 이래 되게 되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 관습법이 있는지 없는지는 평소에는 몰라. 우리가 오늘 그 일주를 공부하기 전까지는 관습법이 존재하는지도 몰랐는데 그러면 이 관습법은 언제 확인을 받냐 그러면 법원에 가서 판결 받을 때 확인받거든. 판결 받을 때 확인을 받게 이래 돼요. 그러면 판결 받기 전까지는 관습법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를 알 수 없거든요. 알 수 없게 이래 되고 분쟁이 생기고 그것도 법률이 없는 영역에서 분쟁이 생겼을 때 그때 이걸 가지고 관습법을 가지고 해결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거는 법원에 판결 받았을 때 그때 수면 위에 올라오게 되든 수면 위에 올라오게 이래 되게 되니까 그러면 판결 받았을 때 승립한다 이래 불러야 되지 않을까? 판결 받았을 때 승립한다 그때 확인되니까 판결 받았을 때 승립하는 걸로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가 이런 문제 되게 되는데 바로 밑에 나오는 것처럼 이때로 보지 않는다. 판결 받았을 때로 보지 않고 법적 확신을 얻었을 때 그때 관습법이 승립하는 것으로 이래 보게 되는데 자 봐요. 우리나라가 3권이 분립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권력이 나눠져 있게 이래 되는데 법률은 입법부에서 담당하고 판결은 사법부에서 담당하고 집행은 행정부가 담당하도록 이렇게 권력을 헌법에서 나눠놨거든. 권력을 세 가지로 나눠놓게 되는데 만약에 관습법이 판결 받았을 때 성립한다고 해버리면 사법부가 법을 만들면서 판결한 꼴이 돼버립니다. 입법의 권능까지 담당해버리는 침범해버리는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판결은 무조건 존재하는 법을 적용하는 것에 거쳐야 되는 거지 법을 만드는 기능을 사법부가 담당하면 안 돼. 담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미 관습법은 법적 확신을 얻었을 때 성립한 걸로 보고 판결은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해 줘야지 상권 분립하고 모순이 되지는 않는 겁니다. 모순이 되지 않는 것으로 처리되게 되겠죠. 그게 동그라미 1번. 통설적 견해는 사회 구성원 사이에 일정한 행위가 장기간 반복해서 행해지는 관행 또는 관습이 존재하고 관행을 법규범으로 인식하는 사회 구성원의 법적 확신을 있었을 때 그때 성립하는 것으로 평가하게 되는데 2번 관습법의 존재는 그 성립의 특색에 비추어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그 존재가 확인되는 게 보통이지만 기본적으로는요 법원은 법을 적용하는 데 그치고 입법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판결은 이미 존재하는 관습법의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해야지 모순이 되지 않는 겁니다. 모순이 되지 않는 거니까 판결 받았을 때 관습법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라고 이렇게 평가하시면 되고 자 밑에 관습법으로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이 나오는데 1번 별표 1번 관습법이 인정 요건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여기 보세요. 우리나라는 헌법이 이게 최상위 규범이거든. 현 헌법이 최상위 규범이에요. 따라서 헌법의 정신에 맞게 법률이 만들어져야 돼. 법률이 만들어져야지 되고 간혹 가다가 이 법률이 헌법의 정신에 맞지 않게 만들어졌다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리죠. 위헌 결정을 내려버리고 위헌 결정을 받아버리면 법률은 효력을 잃어버립니다. 효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으로 처리가 이래 되게 되니까 헌법의 정신에 맞지 않으면 효력을 잃게 되는데 그러면 이 하물며 법률도 헌법에 위반돼서 만들어져서는 안 되는데 법률 없을 때 적용되는 예도 당연히 헌법의 정신에 위반되면 안 되겠죠. 헌법의 정신에 위반되면 안 되니까 헌법에 맞지 않는 관습법 이런 것들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종종원이 누가 될까? 종종이 누가 될지는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우리나라가 그 성리학 사상에 기초해가지고 남자만 종종으로 봤는데, 근데 지금 헌법 11조에 보면 남녀 평등 사상을 규정해 놨거든.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남녀 평등 사상을 이래 규정을 헌법에다가 규정을 이래 두고 있게 이래 되는데, 그러면 여기 남자만 종종으로 보는 이 판례는요, 지금 헌법하고는 맞지 않는 겁니다. 지금 헌법하고는 맞지 않게 되니까, 따라서 지금은 남자만 종종으로 내려왔던 이 관행,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내려왔던 이 관행은 효력을 잃어버리고 지금은 남녀 불문하고 다 종종원이 될 수 있는 걸로 해석해 줘야지 이랬다는 거고, 그러면 남녀 불문하고 다 종종원이 해석된다는 거는 이게 효력을 잃어버렸으니까 그 다음 기준 여기에서 인정합니다. 조리에서 인정하는 것으로 판례가 이래 바뀌게 이래 되게 됐으니까, 이렇게 헌법에 위반되는 관습법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게 이래 되는 것으로 처리됐고, 재작년에 판례가 또 하나 나와서, 여러분들 그 제사는 누가 담당하는 게 맞아요? 제사를 누가 담당하는 게 맞을지, 우리 왜 명절 때 제사 지내는 사람, 제사를 왜 주도하는 사람이 있죠? 주도하는 사람이 있게 이래 되는데, 관행적으로 우리나라는 장남입니다. 장남이 제사를 주재하는 것으로 이래 처리가 이래 되는데, 이게 관습으로서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내려왔지만 이 관행도 여기에 맞지 않죠. 여기에 맞지 않게 이래 되니까, 재작년에 제사 주재자를 장남으로 보는 그 관습법은 헌법에 반한다는 걸로 효력을 잃어버렸고, 그러면 지금은 남녀 불문하고 연장자가 담당하는 걸로, 연장자 나이 많은 순으로 연장자가 담당하는 것으로 판례가 또 바뀐 겁니다. 판례가 바뀌게 이래 됐으니까, 그 판례는 종종에서 나오니까 그렇게 취지를 같은 취지로 이해를 해두시면 됩니다. 자, 1번 별표하고, 사회에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어떤 사회생활 규범이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기 이르렀다고 하기 위해서는요, 그 사회생활 규범은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서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법의 정신에 반하면 안 돼. 헌법의 정신에 반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아니한 사회생활 규범은 비록 그것이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를 법적 규범으로 삼아 관습법으로서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인정할 수는 없게 이래 되니까 법적 효력을 인정해 줄 수는 없는 것으로 평가하시면 이래 되게 되고, 대표적 판례가 2번 종종 판례인데, 읽어보면 공동선조 후서는 성년의 남자만을 종종의 구성원으로 하고 여성은 종종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는 옛날 관습이 있었거든. 옛날 관습이 있었는데, 이 관습은 개인의 존엄과요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하는 헌법 정신과 남녀 평등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온 그간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어서 더 이상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됐고, 그래서 결론이 종정의 목적과 본질에 비춰볼 때요,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서는 지금은 성별의 구별을 두면 안 돼. 남녀의 차이를 두면 안 되게 되니까 다 종종이 되는데, 옆에 성년이 되면을 점 찍고, 성년이 되면 점을 찍으라는 말은 이렇게 강조점을 찍어 놓으세요. 강조점을 이렇게 찍어 놓고, 핵심 포인트 성년은 돼야 돼. 성년은 돼야지 되고, 기나 고등이나 다 종종이 되는 게 아니고 19세는 돼야 됩니다. 19세는 돼야지 그때 당연히 구성원이 된다고 보는 것이 조리 동그라미하고 조리 합당하다라고 평가하기 이래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리고 제 교재에는 옆에다가 107페이지라고 적혀 있죠. 107페이지라고 적혀 있는데 107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107페이지 한번 가보시면 107페이지 가보면 종종 파트가 나오거든. 종종 파트에 나오게 이래 되는데, 거기 동그라미 2번 보면 지금 방금 읽었던 그 동일한 판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판례가 여기 종종에서 종종의 구성원이 누가 되는지 그게 관련된 판례고, 옛날에는 남자만 종종으로 봤지만 지금은 남녀 불문하고 다 종종원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성년이 되면 종종원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이래 처리되고, 거기 오른쪽에 2번 기출 동그라미 놓으세요. 2번 기출을 동그라미 놓으면 공동선조와 성가분을 같이 한 후서는 성년이 되면 남녀 성별 구별 없이 당연히 종종원의 구성원이 된다라고 이래 돼 있는데, 2번 답은 X입니다. 2번 답은 X로 이래 돼 있는데, 이게 왜 X지? 남녀 성년이 되면 남녀 성별 구별 없이 종종원이
종종의 구성원이 되는 것으로 보는 게 판례가 바뀌어 있는데 왜 이게 틀린 답이 되냐 그러면 관습법이 틀린 겁니다. 관습법. 옛날 관습법은 남자만 종종으로 봤거든. 남자만 종종으로 봤는데 지금 남녀 불문하고 다 종종원이 될 수 있는 것, 성년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다음 기준점 여기 조리에서 인정한 겁니다. 조리에서 인정했기 때문에 이게 현재 관습법이다. 이래 나오면 틀려. 현재 관습법이라 나오면 틀리게 이래 됩니다. 그러니까 객관식 할 때 꼼꼼하게 문제를 읽어줘야 돼. 그러니까 성년이 되면 남녀 불문하고 종종이 된다. 여기서 끝나버리면 뒤에 말이 틀려 있는 걸 놓쳐버려요. 뒤에 말이 틀려 있는 걸 놓쳐버리는데 관습법이 아니고 조리에서 인정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틀린 지문으로 그렇게 이래 풀어줘야지 이래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는 거랑 문제 푸는 거랑 전혀 달라. 전혀 다르니까 계속 어떻게 속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문제를 다 확인하면서 어디를 속이는지를 잘 봐놔야 돼요. 잘 보시고 그런 것들을 실전 가서 최대한 이래 골라낼 수 있도록 똑같이 나온 것들 이런 것들을 잘 찾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앞으로 준비를 그 관점에서 해주시면 되게 되는 거죠. 자, 다시 돌아오셔서 14페이지. 그러니까 책을 활용할 때 같은 판례들은 링크를 이래 그려놨으니까 여기 있는 것들을 뒤에서도 한번 보게 되고 뒤에 다시 그 종종 공부할 때는 이거 앞에서 봤던 판례구나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교재를 이래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양이 점점 줄어든다는 느낌. 양이 점점 줄어들고 이게 많은 판례가 나오지만 내가 겹쳐서 이래 출제되는 것들 이런 걸 똑같이 이래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개 있구나라는 거 이런 것들을 많이 찾아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래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여담으로 이거는 왜 나왔을까요? 이런 판례는 종종원이 너무 되고 싶어서 고모님들이 대법원까지 올라갔거든. 대법원은 변호사 강제주의 해가지고 나 혼자 소송은 안 돼.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대법원 판결을 얻어내야지 이래 되게 되는데 종종원이 왜 이래 되고 싶었을까? 이 고모님은 종종원이 제사법이 먹고 싶었나? 제사법이 그리워가지고 종종원 나도 전 붙이고 싶어. 뭐 아니면 정종 나도 좀 먹어야 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했을까? 이런 거야. 민사소송은 다 배경이 돈입니다. 돈이 배경에 깔려 있다라고 이래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종중 땅이 수용을 당했거든. 이 판례에서 종중 땅이 이 집안 종중 땅이 수용을 당했는데 그러면 보상금이 나올 거고 그 보상금을 나눌 거 아니야. 보상금을 나누는데 남자들끼리 나누고 있는 거야. 남자들끼리 나누고 있으니까 고모님들이 야 우리는 왜 안 주냐. 우리도 조금은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그 남자들이 이걸 들고 온 거야. 종종원이 아니지 않느냐. 너네는 종종원이 아니고 너네는 시집 갔으면 그 집안 귀신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안 종종원이 아니니까 우리 집안 땅의 보상금을 받아가면 안 되지라고 하니까 고모님들 빡 도는 거죠. 이거 빡 돌리니까 소송까지 제기하고 우리도 종종원 지위를 인정해달라. 그래서 종종원이니까 우리도 보상금을 나누게 해달라. 이런 느낌입니다. 이런 느낌이 이래 되고 돈 안 주는데 이게 돈 들여가지고 몇 년씩 이래 소송하겠어. 여러분들 같으면 그러니까 이게 다 돈이 엮여 있으니까 소송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런 취지로 이해해 두시면 이래 되는 거죠. 다 분쟁은 다 배경은 돈입니다. 다 배경 돈이 이래 배경이 돼 있으니까 소송을 하게 이래 되는 거죠. 자 됐고 2번 사실인 간섭하고 구별 사실인 간섭하고 이래 구별해야 되는데 1번 보시면 14페이지 1번 민법 106조에서는 사실인 간섭이라는 표제가 뭐냐 그러면 조문 제목을 표제하에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요.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 없는 규정 거기까지를 우리가 임의규정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왜 임의규정도 있고 강행규정도 있었죠. 강행규정도 있게 이래 되는데 대개 임의규정 개념을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 없는 규정을 임의규정이라 부르고 그러면 반대로 관계 있는 규정은 강행규정 이래 불러요. 그래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 있으면 강행규정, 관계 없으면 임의규정이고 실익은 기억나시죠? 임의규정과 강행규정을 구분했을 때 실익은 법과 다른 합의를 하더라도 이거는 유효고 강행규정은 사적 자체를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봐가지고 법을 위반하는 합의하면 무효, 법을 위반하는 합의하면 무효가 이래 되게 되니까 그게 실익인데 근데 여기서는 임의규정과 지금 다른 관습이 이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의규정도 있고 다른 관습도 있을 때 요 관습을 사실인 관습이라고 부릅니다. 사실인 관습이라고 이래 부르게 이래 되게 되는데 어떤 걸 우선할지가 문제되는데 옆에 당사자 의사가 명확하지 않을 때 그러면 가장 우선되는 거는 당사자 의사.
당사자 의사가 가장 우선되는 거고 당사자 의사를 가장 우선시키는데 이게 지금 명확하지 않을 때 그때는 관습이 우선할까요? 임의규정이 우선할까요? 임의규정이 우선할지 그 부분이 문제되는데 옆에 그 관습에 의한다고 돼 있습니다. 관습에 의한다고 이래 돼 있으니까 얘가 우선하는 것으로 관습이 우선하는 것으로 이래 처리가 이래 돼요. 그래서 옆에 임의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을 때 당사자 의사가 명확하지 않는다면 그 관습을 법률행위 해석으로 표준어로 삼게 이래 되게 되는데 자 보세요. 얘네들이 어떤 법률행위를 했는데 어떤 법률행위를 했는지가 명확하지 않을 때 이때 어떤 목적으로서 이 사람들이 어떤 법률행위를 했는지를 명확하게 밝히는 작업이 필요해. 왜냐 그러면 이걸 밝히는 작업을 시켜야지 이걸 당사자들이 A를 했는지 B를 했는지에 따라서 그게 가능한 걸 했는지 법을 위반했는지 또 사회적으로도 타당한 행위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에 들어갈 수 있게 되거든. 판단에 들어갈 수 있게 이래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건지 적법한 건지 사회적 타당성을 갖춘 건지 이걸 판단하려면 이걸 해석을 통해서 명확하게 만들어줘야 돼. 해석을 통해서 명확하게 만들어줘야 되고 이걸 해석하는 기준이 필요한 겁니다. 해석하는 기준이 이래 필요한데 뭘 가지고 해석할지 어떤 걸 가지고 해석할지가 문제되는데 가장 우선되는 거 이거 당사자 의사가 있으면 이걸 가지고 해석하고 이걸 가지고 얘네들이 A를 했는지 B를 했는지 이런 거를 가지고 해석하고 당사자 의사가 명확하지 않으면 그때는 관행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관행적으로 해석하게 되고 이것도 명확하지 않으면 법을 가지고 임의규정을 가지고 얘네들의 관계를 해석하게 되는데 어떤 거냐 그러면 얘네들이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을 주기로 해서 계약금을 주기로 했는데 얼마를 주기로 했는지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얼마를 주기로 했는지가 당사자가 계약금을 얼마를 주기로 했는지를 정하지 않아 버렸을 때 그러면 계약금은 도대체 얼마 주는 것으로 해석해 주는 게 맞을까? 얼마 주는 것으로 해석해 주는 게 맞을지 문제가 되는데 제일 먼저 당사자 합의된 바를 찾아봐야 돼. 계약금을 100만 원 줄지 1000만 원 줄지 1억 줄지 이런 것들을 당사자 합의를 가지고 이래 처리하게 되는데 근데 이게 없어. 당사자 의사가 명확하지 않을 때 그때는 관행적으로 그 거래계에서 계약금은 얼마씩 주는지를 보겠다는 겁니다. 얼마씩 주는지를 이래 보게 이래 되는데 우리 관행적으로 계약금은 얼마 줄까요? 계약금을 관행적으로 얼마씩 줄까? 10% 1할 정도 이래 주더라고. 그러니까 대개 계약서 쓸 때 보니까 10% 정도 주더라. 이렇게 계약금을 정해버리고 이것도 없어. 관행도 존재하지 않으면 그때는 조문에서 규정했는지를 살펴보게 될 거고 조문도 없으면 마지막은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상식에 맞게 정해집니다. 상식에 맞게 정해주는데 이렇게 이걸 통해 가지고 법률행위를 확정시켜야지 어떤 가능한 건지 적법한 건지를 이래 따져 들어갈 수 있게 이래 되게 되니까 이렇게 사실행 관습이라는 걸 만들어 놓게 이래 되게 되는데 그러면 이게 여기하고 뭐가 다를까요? 여기하고 관습법하고 어떻게 구별할까? 관습법하고 어떻게 구별할지가 문제되는데 여기도 지금 관행이 존재하잖아요. 관행이 이래 존재하게 이래 되게 되니까 관습법하고 사실행 관습은 뭐가 다를지가 문제되는데 차이점은 이겁니다. 얘는 이것까지 얻은 단계 법적 확신까지 얻은 단계가 관습법이 이래 되는 거고 사실행 관습은 얘는 관행만 존재하고 아직까지는 법처럼 믿고 있지는 않거든. 법처럼 믿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계약금을 10%안 주면 그거는 법을 위반한 걸까 이 말입니다. 10%안 줬을 때 법을 위반한 걸로 볼 수 있을지가 이런 문제 되는데 그런 거 없죠. 그런 거 없고 계약금을 20% 주는 사람도 있고 5% 주는 경우도 있거든. 5% 이래 주는 경우도 있게 돼요. 따라서 계약금은 관행적으로 10% 주는 거지 그걸 법처럼 당사자가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래 따르고 있지는 않게 이래 되니까 이거는 관행적으로만 존재하는 거지 아직 법은 존재하지 않는 거고 법처럼 법적 확신은 없는 단계로 이래 처리되는 것으로 이렇게 관습법과 사실행 관습은 구분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이게 적용 평면이 달라요. 적용 평면이 다른데 관습법은 규범입니다. 규범으로서 법률이 없는 영역에서 분쟁 해결 기준으로서 이걸 가지고 분쟁 해결해 줘요. 분쟁 해결해 주는데 사실행 관습은 법률 분쟁을 해결해 주는 규범이 아니고 법률행위 해석 기준으로서 얘네들이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얼마만큼의 법률행위를 했는지를
명확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걸 가지고 해석해 주거든. 해석해 주게 이래 되게 되니까 이런 것들이 차이점이 이래 되게 되는 거죠. 오른쪽 2번 판례. 판례는 양자를 구별하고 있는데요. 즉 관습법이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 교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따라서 법적 교범으로 승인, 강행되기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 사실인 관습은 사회의 관행에 따라서 발생한 사회생활 교범인 점에서 관습법과는 같지만 사회의 법적 확신이나 인식에 따라서 법적 교범으로서요 승인된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것을 이래 말하기 이래 됩니다. 구별은 법적 확신을 얻으면 관습법, 법적 확신을 아직 얻지 못한 단계를 사실인 관습, 이렇게 두 가지를 구분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요 관습법은 바로 법원으로서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 관습으로서요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요 법칙으로서 효력이 있는 것을 말해. 법칙으로 교범으로서 효력이 있는 것을 관습법이라고 부르고, 이에 반해서 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의 효력은 없는 단순한 관행만 있는 것이고, 법률행위 당사자 의사를 보충함에 그친다. 여기 보충 나오죠. 이게 명확하면 이걸로 정리하면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얘를 가지고 해결해 주거든. 얘를 가지고 해결해 주니까 이것도 후순위 느낌이죠. 후순위 느낌이 이래 되니까 보충함에 그친다고 부르게 이래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적용 평면이 완전히 다르다. 사실인 관습은 법률행위 해석할 때 활용되는 거고, 분쟁 해결 기준으로서 활용되는 관습법하고는 구별된다. 관습법하고 구별된다고 이렇게 가시면 되고, 자 마지막 이렇게 규범으로 작용하는 관습법과 해석 기준으로 작용하는 사실인 관습을 구분했을 때 가장 중요한 실익이 뭘까? 어떤 실익이 있을까요? 규범일 때와 해석 기준으로 작용할 때 어떤 실익이 있기 때문에 이걸 구분하지? 똑같으면 구분할 이유가 있어? 구분할 이유가 없는데 뭔가 차이가 있으니까 구분할 거 아니야? 구분하게 되니까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것, 법학 공부할 때 어떤 부분에서 차이 나는지, 기준이 뭔지,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구분할지고, 제일 중요한 거는 실익입니다. 실익. 어떤 실익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차이점을 이래 두고 있는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박스 1번 별표. 박스 1번 이렇게 발표하면, 민법 1조의 관습법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요 법원으로서 보충적 효력이 있는 법칙으로서 당사자 주장 입증을 기다림 없이 법원이 이거 표시해야 돼. 형광펜 직권치라 해야 돼. 직권치라고 별표하시고 직권으로 확정하게 이래 되는데, 자 민사소송은 변론주의 지배를 받아, 민사소송은 원칙적으로 변론주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당사자 주장을 기다려서 고려하는 게 민사소송이야. 근데 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우에는 주장 없어도 판사님이 스스로 판단해야 되는 경우가 예외가 나오는데, 대신에 이 예외가 10개를 넘지 않게 되니까 이거는 나올 때마다 무조건 표시해서 암기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관습법, 규범은 직권으로 따지는 겁니다. 왜냐 그러면 법률은 판사님이 더 잘 알지 않을까요? 사법시험 합격했던 판사님이 법률이 있는지 없는지는 당사자보다는 판사님이 더 잘 알게 될 테니까, 이런 것들을 당사자가 찾아와서 소송을 해달라 이렇게 만들 수는 없다고. 이걸 어떻게 찾아? 관습법이 있는지 없는지를 당사자들이 알 수 없게, 법적 지식이 없는 당사자들이 이런 걸 찾을 수가 없으니까 이런 것들은 법원에서 알아서 찾아서 판결을 내려주자는 겁니다. 판결을 내려주는 게 필요하니까 관습법은 직권인데, 근데 여기 사실인 관습은 이게 분쟁 해결해 주는 기준이 아니거든요. 분쟁 해결해 주는 기준이 아니고, 당사자 의사가 명확하지 않을 때 관행적으로 이거는 얼마 정도 주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은 거래계에서 관행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는 당사자가 찾아와 줘야 됩니다. 이런 거는 당사자가 찾아올 게 필요하게 되니까, 옆에 보시면 이에 반해서 106조의 사실인 관습은 사적 자체가 인정되는 분야에서 법률행위의 해석 기준이나 당사자 의사를 보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존재는 당사자가 주장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게 이래 되게 되니까,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 주장 입증이 필요한 거고, 관습법은 직권입니다. 관습법은 직권으로 구분해서 정리가 이래 된다라고. 이것 때문에 구분한다. 이것 때문에 구분해서 주장 있어야지 판단합니까? 아니면 주장 없어도 이런 것들은 알아서 판사님이 찾아와야 될지가 이런 문제 되는데, 관습법은 직권, 사실인 관습은 주장 입증, 이런 것들이 이래 필요하게 되고, 하나 더 2번 가정의례 준칙 13조 규정과 배치되는 사실인 관습의 효력을 인정하려면 그와 같은 관습을 인정할 수 있는 당사자 주장 입증
입증이 있어야 돼요. 사실인 관습은 주장 입증이 있어야 되고 플러스 이 관습이 사적 자체가 인정되는 임의 규정에 관한 것인지 여부를 심리 판단해 줘야 됩니다. 임의 규정에 관련된 내용들만 사실인 관습은 적용되고 우리 강행 규정은 사적 자체가 인정되지 않죠. 사적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니까 강행 규정은 무조건 법에 따라서 처리해야 되거든. 법에 따라서 당사자가 합의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런 것들은 주장 입증도 필요하고 임의 규정에 관한 사항들, 이런 것들만 사실인 관습이 적용되는 것으로 평가하지 이래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인 관습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이 필요하게 이래 되게 될 테니까 그렇게 정리해서 기억하시면 되겠죠. 원래 이런 게 나왔네요. 원래 4번이 원래 이런 것들이 규출되어 있으니까 오른쪽에 그 4번 지문 이런 것들이 원래 기출 지문으로 이렇게 표현이 이래 되게 되어 있네요. 됐고 그 다음에 3번 효력인데요. 민법 1조를 근거로 민법의 규정이 없는 상위 안에서 관습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보충적 효력 서류로 이렇게 가시고 자 시험이 이렇게는 옛날 스타일인데 법률도 있고 관습법도 있습니다. 법률도 있고 관습법도 존재할 때 그러면 얘네들의 분쟁을 뭘로 해결해 주는 게 맞을지 이런 거거든. 뭘로 해결해 줄지가 문제되는데 무조건 법률이에요. 법률이 이래 되고 얘는 반드시 전제 필요 충분 요건이 없을 때만 적용되는 게 그게 보충적 효력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보충적 효력이라고 부르게 되고 법률도 적용될 수 있고 관습법도 적용될 수 있다면 그러면 대등적 효력이거든. 그거는 대등적 효력이 되는데 여기는 대등적 효력이 아니고 보충적 효력이기 때문에 반드시 후순위로 적용되는 것으로 이렇게 평가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4번에 오늘날까지 우리 판례가 인정하는 관습법 오늘날까지 관습법으로 인정해 준 것들이 정리되어 있는데 분묘기지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타인의 땅에 이렇게 묘를 설치했을 때 원래 남의 땅에 권한 없이 이렇게 묘를 설치하면 우리 FM들 하면 이걸 정당화시키는 원인 없으면 철거해야 됩니다. 철거해 줘야지 되는 것으로 평가가 이래 돼야 되는데 묘는 파묘 받잖아. 이거 묘를 팔려면 귀신 막 따라온다니까. 귀신이 따라오는 이런 느낌을 묘 판 사람 죽어버리는 이런 느낌을 이뤄주게 되니까 그러니까 묘는 우리나라에서는 파는 사람도 찝찝하고 자손들도 불경스럽고 이런 느낌을 이뤄주게 되니까 묘는 함부로 남의 땅에 설치했다 할지라도 파내지 않도록 만들자는 겁니다. 관습법에 따라서 만들자는 거 그걸 분묘기지권을 인정해 줘가지고 이게 한번 설치되면 함부로 이래 파내지 않도록 만들자는 게 그걸 관습법에서 만들어주게 되는데 이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묘를 파내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권리가 관습법상 인정된다. 그게 분묘기지권이다. 그 말이 남의 땅을 공짜로 쓴다는 말하고는 달라. 공짜로 쓴다는 말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요즘 분묘기지권이 인정됐을 때 지료는 다 줘야 돼. 지료는 다 줘야지 되길 테니까 지료를 줘야 되고 요즘 물권법에서 출제되는 거는 언제 지료를 줘야 될지 언제부터 지료를 줘야 될지 그게 출제되고 있어. 출제가 그쪽에서 되고 있으니까 다음에 이 책을 읽을 때는 분묘기지권에서 치료받는 시점이 떠올라야 돼. 시점이 떠올라야지 이래 되게 되니까 이거 두 가지 상충되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잘 정리해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어제 말씀드렸던 소유자가 동일한 소유자에 속했다가 갑자기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그때 법정지상권을 인정해줘서 철거되지 않도록 만들어주게 이래 되는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도 있고 그 다음에 366조에 의한 법정지상권도 있게 되는데 차이점 있죠. 차이점 관습법상은 일단은 사유가 왜 관습법에 따라서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냐 그러면 강제경매일 때 강제경매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고 저당권 실행경매 이걸 다른 말로 임의경매죠. 임의경매는 그거는 366조에 따른 법정지상권이 이래 되게 되는데 차이점은 얘는 임의규정이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포기 특약은 가능하도록 돼 있고 366조는 강행규정 이런 것들이 뒤에서 이래 정리되게 되고 다음에 책을 볼 때는 그 내용이 기억날 수 있도록 우리가 법정지상권을 정리할 테니까 이 강의가 끝나면 그게 정리가 될 테니까 그런 것들이 기억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책을 그냥 뻘로 보면 안 돼. 책을 그냥 이래 쭉 읽어버리면 안 되고 그런 것들 실익 이런 것들이 항상 떠오를 수 있도록 연결성을 가질 수 있도록 공부했다면 그런 것들이 기억날 수 있도록 정리를 해두시고 그 다음에 명인 방법 자 물건은 우리가 공시 방법을 만들어서
표시를 해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가 물권자인지, 누가 물건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공시를 통해서 나타내주게 이래 되게 되는데 우리 부동산 공시 방법이 따로 있죠. 부동산 공시 방법이 등기라는 공시 방법을 만들어두고 동산의 공시 방법은 따로 있다, 그지? 동산의 경우는 점유를 통해서 내 거라는 거 이런 것들을 물권자라는 걸 표시해주게 이래 되게 되는데 우리 법에서 인정하는 공시 방법은 이거 등기하고 점유를 통해서 인정해주게 이래 되는데 근데 원래 작년에 보니까 이 대파값도 되게 비쌌고 막 채소 파동 이런 것들이 일어나 가지고 배추 같은 거 이런 게 엄청 비쌌거든. 그러니까 원래도 또 이상 기온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배추나 이런 것들이 가격이 올라갈 것 같아. 만약에 내가 예측이 되면 그래 가락시장에서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 이런 사람들은 야 원래 예측을 보니까 작년하고 비슷하게 배추가 좀 비싸질 것 같다라고 생각돼 가지고 대관령에 갑니다. 대관령 가는데 지금 대관령 눈도 안 녹았어, 그지? 눈도 안 녹았는데 거기 가가지고 이 밭에서 나는 배추 올해에서 수확하시는 배추는 저한테 팔아달라는 겁니다. 저한테 팔아달라. 그러면 가격은 내가 작년 수준으로 해서 평당 얼마씩 해가지고 계산해 드릴 테니까 저한테 다 팔아주세요라고. 그러면 여기 대관령 있는 이 사람 땅에 있는 배추 이 사람 땅에서 자라나는 배추들 이런 것들을 내가 전량 매입했다. 만약에 전량 매입해가지고 이걸 사들여가지고 김장철 되면 이제 시세 차익을 누리려고 전량 매입했는데 그러면 이제부터 이 땅에서 나오는 배추는 지금부터는 내 거야. 지금부터는 내게 이래 되게 되는데 그런데 그러면 이걸 내 거라는 걸 표시해 줘야 되는데 이 배추는 등기부 없어, 그지? 배추부 등기부 이런 것들은 따로 없게 이래 되니까 동산이니까 점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아직 눈도 안 녹았어. 여기 대관령 눈도 안 녹고 배추 싹이 언제 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 번 지나야 될 것 같아. 여러 번 지나서 이제 배추 싹이 자라나는 그런 느낌을 이루게 되는데 그러면 만약에 여름에 배추 싹이 나서 그때부터 점유 이래 잡고 있는 거야. 이래 배추를 이래 싹을 이래 잡고 있으면서 이게 내 거다. 이렇게 표시하면 이 사람 배추 다 자랄 때까지 대관령에서 못 나와. 대관령에서 나올 수 없게 되는 이런 문제가 되게 되니까 법에서는 공시 방법이 등기하고 점유만 만들어져 있지만요. 점유만 만들어져 있지만 이거 가지고는 부족하더라. 그래서 관습법에 따른 공시 방법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공시 방법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어서 명인 만두가 아니고 방법, 명인 방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통해서 명인 방법을 통해서 공시하게 이래 되게 되는데 어떤 거냐 그러면 여러분들 그 등산로 갈 때 이 팻말 같은 거 이런 거 붙여 있는 거 봤냐? 팻말 같은 거 이런 거 붙여 가지고 이거는 사유지니까 함부로 등산로가 아니니까 들어오지 마시고 함부로 열매 같은 거 따면 안 됩니다. 이렇게 팻말 같은 거를 붙여 놓은 적이 있게 이래 되는데 요런 게 다 명인 방법입니다. 명인 방법이니까 팻말을 꼽는다든지 아니면 펜스를 친다든지 여기는 사유지니까 출입을 금합니다. 라고 펜스를 친다든지 아니면 새끼줄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소유자임을 표시하고 이거 훼손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 뭐 CCTV 같은 거 이상한 거 하나 중국제 하나 설치해 놓고 반짝반짝하는 거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설치해 놓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거라는 걸 나타내는 거 자기 거라는 걸 나타내게 이래 되고 관습법상 공시 방법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관습법상 공시 방법을 통해 가지고 펜스를 친다든지 팻말 꼽는 거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자기 거라는 걸 표시하는 거 이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이 말이고 명의신탁 자 지금 명의신탁 적용되는 법률이 있죠. 적용되는 법률이 부동산 실명법이라는 법률이 있어서 지금 명의신탁은 그 법에 따라서 규율되는데 근데 그러면 여기 관습법에서 빠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데 부동산 실명법 적용되지 않는 거 기억나? 부동산 실명법 적용되지 않는 거 종중 배우자 이런 것들은 적용이 안 되거든. 그러면 걔네들은 여전히 옛날 종래 관습법에 따라서 규율돼. 관습법에 따라서 규율되고 그때 왜 대내관계, 대외관계 이렇게 나눠가지고 내부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소유자고 외부관계에서는 등기 갖고 있는 수탁자 이렇게 관습법에 따라서 규율되는 거고 관습법에 따라서 규율되는 명의신탁은 유효입니다. 유효가 이래 되게 되니까 명의신탁 해지할 수 있도록 돼 있어. 해지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부동산 실명법은 지금 종종 배우자 말고는 명의신탁 금지합니다. 금지하고 하면 무효야. 그러면 명의신탁 해지
이런 말은 없어요. 명의신탁이 유효해야지 앞으로 이걸 없애자 이렇게 해지를 할 수 있는 거지. 무효인데 뭘 해지해? 무효인데 해지할 대상 자체가 없게 이래 되게 되니까 부동산 실명법의 적용을 받는 명의신탁은 해지할 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해지할 권리가 나오지 않게 되고 그러면 등기는 어떻게 찾아가? 해지로서 찾아가지 말고 소유권으로 무효니까 소유권으로서 등기를 찾아가도록 이래 돼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동산양도담보, 동산점찍고 동산양도담보인데 우리 양도담보가 왜 그 채권 담보 목적으로 소유명의를 이전해 준다라고 말씀드렸죠. 소유명의를 이전해 주는 게 양도담보인데 부동산은 등기가 넘어가는 거거든. 부동산은 등기가 넘어가고 그 등기가 넘어가는 부동산 양도담보는 특별법이 따로 만들어져 있어요. 가등기 담보법이라는 특별법이 따로 만들어져 있는데 동산 양도담보는 따로 특별법이 없어요. 특별법이 적용 공시가 안 되는 동산의 경우는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처리하냐 그러면 여전히 관서법에 따라서 처리하는데 자 이래 정리해. 나중에 이거 따로 정리하겠지만 이 사람이 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담보로 해서 어떤 돈을 빌리려고 해. 어떤 거냐 그러면 돼지를 사육하는 양돈 농장이야. 돼지 사육하는 농장인데 근데 돼지들이 한 6개월 동안 바짝 그 먹고 덩치를 키워가지고 이 사람이 시장에다가 그때 이제 6개월 후에 팔게 되거든. 팔게 되는데 그러면 6개월 동안 얘네들을 계속 먹여야 되거든. 계속 먹여야 되는데 사료값이 어마어마하다 그러더라고. 사료값이 어마어마하게 되니까 이걸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사료값을 감당을 못하니까 채권자한테 돈을 빌려와. 돈을 빌려와서 사료를 사서 얘네들을 6개월 동안 키우고 이걸 팔아가지고 그 판 돈을 얘한테 갚고 나머지가 이 사람 소득이 됩니다. 이 사람 소득으로 인건비 정도 빠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게 되게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이걸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리거든. 돼지를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리는데 어떻게 빌리냐 그러면 돼지는 얘가 계속 키워줘야 되거든. 키워줘야지 이래 되는데 얘한테 소유명의를 넘겨놓고 소유명의를 넘겨놓고 얘한테 얘가 계속 돼지를 키우면서요. 키우면서 이걸 돈을 이래 갚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이런 것들을 동산양도담보라고 이래 부르게 되는데 자 들어봐. 원래 동산에 대해서 담보 설정하려면 점유를 넘겨줘야 돼. 질권 설정할 때 반지 같은 거를 전당포에 맡겨야지 돈을 빌려와. 근데 이거는 돼지를 맡겨버리면 그러면 돼지를 어떻게 키워? 이거 키워서 팔아야 되는데 돼지를 맡겨버리면 이 사람은 돼지를 키워서 팔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는 이게 돈을 빌려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산에 대해서 돈을 빌려오는 것은 질권 설정하는 동산을 반지를 맡기고 돈을 빌려오는 이 방법만 만들어져 있어. 그러니까 이 방법으로서는 이 돼지를 담보로 돈을 빌려오는 방법은 타당하지가 않게 되니까 거래계에서 이걸 관행적으로 담보를 만들어냈고 그게 양도담보 방식이고 자기가 계속 점유하면서 소유명의만 이전시켜 놓고 돈을 빌려오는 방법을 만들어 놓게 되는데 이거 기억나? 내 책을 누구한테 팔아놓고 대신 이 강의 끝날 때까지는 내가 계속 쓰게 해달라고 하면서 판 사람이 계속 점유를 하고 있는 방식 이게 점유 계정 방식입니다. 점유 계정 방식이고 얘가 계속 점유를 하면서 돈을 빌리는 방식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는 거야. 만들어낼 필요가 있고 안 그러면 이 돼지 농가들은 돈을 빌려올 수 없는 이런 문제가 이래 발생하게 이래 되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점유 계정 방식으로 만들어내는 방식이 동산양도담보고 돈을 나중에 갚으면 소유권을 넘겨받고 돈을 갚지 못하면 이때는 얘가 돈을 이래 돼지를 얘한테 넘겨가지고 아니면 이 사람이 경매로 팔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게 이래 되게 되는데 이게 동산양도담보가 되는데 자, 이 부동산 명의신탁의 판례법리와 동산양도담보는 구조가 똑같이 돌아갑니다. 구조가 똑같이 돌아간다. 그러면 동산양도담보가 명의신탁 판례법리하고 구조가 똑같이 돌아간다는 말은 내부관계, 외부관계 소유자가 달라. 외부관계 소유자가 다른데 얘네 둘 간에 내부 관계에서는 여전히 얘가 소유자. 왜냐 그러니까 돼지 키워서 팔아가지고 갚으면 되기 때문에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이 넘어갔지 돼지 소유권이
진짜 넘어간 건 아니거든. 넘어간 건 아니니까 내부 관계에서는 얘가 소유자가 이래 되게 되는데, 다른 사람 외부 관계에서 이 사람 채권자가 이걸 막 강제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담보 목적으로 지금 넘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강제 집행으로 얘가 가져가 버리면 안 돼. 가져가 버리면 안 되니까 외부 관계에서는 얘가 소유자로서 채권자 양도담보권자가 소유자로서 이거 강제 집행하면 막아야 됩니다. 내 거니까 강제 집행하지 말아 달라고 막게 되는데, 그게 뭐라고? 내 거니까 강제 집행 못하게 막는 거. 제3자 이해소 이렇게 부르게 되게 되니까 외부 관계에서는 얘가 소유자로서 제3자 이해소를 제기해버립니다. 제3자 이해소를 제기하게 되는 거고, 이거 양도담보 설정해 놓고 얘가 팔았네? 무권리자 처분. 이 외부 관계에서는 얘가 소유자거든. 얘가 소유자가 이래 되게 되니까 무권리자 처분이 이래 되는데, 대신 동사는 무권리자로부터 넘겨받아도 소유권 취득, 선의 취득 이런 것들이 이래 가능하게 이래 되게 되니까 그게 다시 검토돼야 되고, 다시 검토가 돼야지 이래 되는데, 선의 취득으로 안 되는 거 하나, 선의 취득 방법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거, 점유 개정은 안 돼. 점유 개정은 안 되니까 이걸 다시 점유 개정으로 팔았을 때 얘가 선의 취득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문제되는데 안 돼요. 선의 취득은 점유 개정으로는 허용되지 않게 이래 되게 됩니다. 어떻게 돌아갈지 알겠죠? 나중에 양도담보 개념이 그런 식으로 이래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활용해서 끌어와서 써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하고, 대내관계, 대외관계로 구분한다. 명의신탁, 동산양도담보 이런 관서법에 따라서 규율되는 법리는 다 똑같은 포맷으로 처리되고, 이걸 고급지게 좀 표현해주면 신탁적 양도설 이렇게 부르거든. 그러니까 학설 이름이 신탁적 양도설, 신탁했다는 겁니다. 신탁하고 양도하는 걸로 처리하겠다는데, 그런 식으로 이래 처리하겠다는데, 우리는 대내관계, 대외관계 이렇게 바라보자. 대내관계, 동사는 그렇게 바라고, 부동산은 그냥 쉬워. 부동산은 그냥 저당권하고 똑같아. 그러면 담보물건설이 되게 되니까 그냥 담보 목적으로 등기가 넘어가 있는 걸로 이래 해석해 주면 되니까, 언제 소유자로 바뀐다는지 기억나? 소유자가 바뀌게 되는 시점, 등기가 담보 목적으로 넘어가 있는 게 부동산 양도담보인데, 이 사람이 소유자가 되는 시점, 청산이 끝났을 때, 청산이 끝나면 그때는 거슬러 줘야 돼. 거슬러 주고 다 청산 절차가 맞춰야지 소유자가 이랬다는 것으로 그렇게 이래 정리해야 됩니다. 전체가 보일 수 있도록, 전체가 이랬다 바라볼 수 있도록 개념을 자꾸 끌고 오면서 써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책을 바라보시는 게 필요하게 되겠죠. 연습을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잘 안 되니까 그걸 계속 응용하면서, 그래야지 이게 공부하는 게 재미가 생기고, 이게 민법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게 보이면, 그러면 이게 접근하기가 편해지는데, 이게 따로따로 놀면 세상 재미도 없고, 그리고 또 굉장히 복잡하고, 이 분명히 뭔가 연결고리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고리를 놓쳐버리면서 책을 읽어버리면 그러면 상당히 좀 어려워지는 그런 문제가 되고, 결정적으로 양이 줄지 않습니다. 양이 줄지 않고, 그리고 비슷한 걸 가지고 이렇게 뚫을 수 있는 게 있는데도 따로따로 외우고 있을 때, 명의신탁 따로 외우고 양도담보 따로 외우고 이렇게 외우고 있다면 같은 원리로 이해하면 되는 걸, 그걸 굳이 따로 외우고 있으니까 공부가 좀 쉽지 않아지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하여튼 잘 정리하고 책을 볼 때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자. 법학이라는 게 유기적으로 돌아간다는 거, 이게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 과목은 되게 재밌어요. 되게 재밌는 그런 느낌을 주게 될 테니까 매력이 있는 과목입니다. 매력 있는 과목이 이래 되게 될 테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조문들을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느낌을 가지면 그러면 이게 또 현실 세계에서 많이 쓰게 되거든. 이거 많이 쓰게 이래 써먹게 되는 그런 문제가 될 테니까 그런 걸 충분히 활용해서 정리하시고, 자, 그다음 밑에 판례 발표, 밑에 판례 이렇게 발표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장사에 관한 법률, 장사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장사법이라는 법률이 만들어져서 지금 묘 같은 거 함부로 몇 평만 미터 넘지 마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묘의 크기부터 해가지고 다 제한하거든. 제한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아까 관서법에 따라서 본묘에 대해서 관서법에 따라서 규율하는 법무기지권이 관서법상 제도로 만들어져 있게 이래 되는데, 지금 이게 있는데 장사법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관서법이 필요할까? 관서법이라는 것은 당연히 법률이 없는 영역에서 적용되는 건데, 지금 장사법이 만들어져 있는데 왜 이걸 관서법으로 따로 인정해 주냐 이 말입니다. 인정해 주느냐, 필요 없는 거 아니냐, 필요 없는 거 아닐지 그 부분이 문제됐는데, 우리 판례가 이 법이 만들어질 때
법의 적용 범위를 이 조문에서 직접 규정했거든. 직접 규정했는데 장사법이 시행될 때 이 법에서 부칙에서 이 법은 지금부터 시행되고 나서 만들어진 이 분묘들에 대해서만 적용하겠다. 이 분묘들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그러면 시행 전에 옛날에 있었던 분묘 여기는 적용 안 돼. 이 법은 적용되지 않게 이래 되는 것으로 이 법에서 규정을 둬버렸어. 법에서 이래 규정을 뒀기 때문에 이게 시행 전 분묘에 대해서는 이 장사법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처리되고 따라서 똑같이 법이 없는 상태가 되니까 여전히 관서법에 따른 분묘기지권 이런 것들은 의미가 남아있는 겁니다. 의미가 남아있게 되는 것으로 처리돼서 이 법에서 이렇게 규정했기 때문에 시행 후 분묘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제한을 이래 시켜버렸다 이 말이죠. 자, 1번 발표하고 장사법 부칙 2조에 따르면 분묘 설치 기간을 제한하고 토지 소유자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가 이를 개장하는 경우에 분묘의 연고자는 토지 소유자에 대항할 수 없다는 내용의 규정들은 장사법 시행 후 동그라미하고 장사법 시행 후 설치된 분묘에 관해서만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서요. 그 다음 한 줄 밑줄 장사법 시행 전 거기 밑줄하고 장사법 시행 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한 분묘기지권의 존립 근거가 위 법률의 시행으로 상실됐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사라졌다고 볼 수 없게 이래 되는 거고 또한 분묘기지권을 둘러싼 전체 법질서 체계에 중대한 변화가 생겨 분묘기지권의 시효 최대에 관한 종래관서법이 헌법을 최상위 규범하는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정당성과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게 됐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게 판례인데 여기서는 하나 더 문제된 게 분묘기지권 취득 사유 중에 여러 가지 사유 중에 하나가 취득 시효가 완성되면 남의 땅의 묘를 20년 동안 설치했을 때 20년 동안 설치하면 남의 땅에 묘를 설치했다 할지라도 이게 취득시효가 완성될 수 있도록 만들어두게 이래 되게 되는데 잃어버리니까 남의 땅에 묘를 설치해놓고 20년 동안 설치했는 사람은 이 취득시효에 따라서 이걸 취득해버리거든. 분묘기지권을 취득하게 이래 되니까 우리 헌법에 보면 사유재산제를 보호하는 조문이 있습니다. 사유재산제 보호. 국가가 함부로 남의 국민의 개인 재산, 사유재산을 침범해서는 안 되고 사유재산은 보호돼야 된다라고 재산권 보호 조문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거는 정말 재산권 침해 아니에요. 재산권 침해가 돼버리니까 뭘 개발하려고 펜션 같은 거 지으려고 아니면 아파트를 건설하려고 골프장 같은 거 이런 걸 지으려고 하는데 묘들이 있어버리면 이게 개발이 안 돼. 이게 개발이 올수dob이 돼버리는 이런 문제가 이래 생기게 되니까 내가 임야 소유자라고 했을 때 이거 분묘 때문에 내가 개발을 못하고 있게 이래 되니까 이런 거 인정해 주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거 인정해 줘버리면 내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으니까 분묘기지권을 헌법에 맞지도 않는 분묘기지권을 지금 인정해 주지 말고 그냥 이거 없애달라는 겁니다. 없애주면 그러면 내가 여기를 개발할 수 있게 이래 될 테니까 내 재산이 보호되지 않습니까? 라고 해서 헌법에 위반되는 관서법 아닌지가 이런 문제 됐는데 이게 위헌 결정이 나오려면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죠. 6명 찬성이 필요하거든요. 6명 찬성이 이래 필요하게 되는데 아직까지 이 6명 정족수에 충족하지 못해버렸어요. 이게 두 번째 위헌 소송이 문제됐거든. 두 번이나 위헌 소송이 문제됐는데 간통이 세 번 위헌 소송이 문제됐거든. 간통죄 이게 3번 위헌 소송이 문제됐다가 세 번째만에 위헌 판결 난 거야. 세 번째만에 위헌 판결이 나오게 이래 되는데 이것도 지금 2번 문제됐고 마지막 한 번 더 문제되면 지금 6명 찬성이 곧 될 것 같아. 할아버지들이 조금 더 바뀔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이래 줄 것 같으니까 6명 찬성 얻으면 이거는 위헌 소송에 걸려가지고 지금 생각해보면 묘를 막 거창하게 이래 지어가지고 이래 제사 지내는 것보다 왜 납골모나 아니면 수목장이니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지금 많이 운영하고 있게 이래 되게 되고 그런 느낌으로 이래 처리되고 또 죽었는데 뭘 또 묘를 이래 거창하게 보호를 해줄 필요가 있냐고 보호를 또 잘 찾아가지도 않고 그리고 지금 우리 부모님도 납골 공원 그쪽에다가 이래 묘를 이래 설치해 놓으니까 세상 편해. 관리비만 내면 걔네들이 다 벌초해 주지. 우리는 그냥 가가지고 꽃만 꽂고 그냥 절만 하고 오면 되게 될 테니까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같이 이래 모여가지고 이래 납골묘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 처리해주면 되는 거지. 이걸 종전에 봉분 형태 뒤에 왜 바늘 모양으로 이래 둔턱을 만들어줘야 되거든. 일반적인 사성이라고 해가지고 묘의 뒤쪽을 묘를 봉분 쌓을 때도 왜 보면 왜 비슷하게 모자 형태로 해가지고 이래 쌓아줘야 되고
뒤쪽을 또 반월 형태로 깎아줘야 되고 이거 골치 아파. 골치 아프고 또 앞에 뭐 제사 절하는 데를 또 공간을 남겨줘야 되고 이렇게 만들어줘야지 되게 되니까 이래 좁아터진 나라에 뭐 뭘 또 그런 식으로 그렇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겠냐고. 그러니까 이게 점점 사라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6명 정족수를 얻지 못해서 이걸 합헌으로 판결했습니다. 합헌으로 이래 판결했는데 남녀 불문하고 종족이 될 수 있다는 그 느낌처럼 이것도 곧 바뀌지 않을까, 곧 바뀌지 않을까가 문제되는데 이것도 위반 아니고 헌법의 정신에도 위반되지 않는다. 헌법의 정신에도 위반되지 않고 아직까지는 합헌으로 평가가 됐더라고. 그래 보시고 그다음에 넘어가셔가지고 2번 요지 취득 시효인데 자 이런 판례입니다. 지금은 장사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장사법의 교육을 받으니까 지금은 남의 땅에 묘를 설치하는 거 이런 건 안 돼요. 이런 것들은 허용되지 않는데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남의 땅에 분묘를 설치했을 때 취득 시효가 관서법에 따라서 인정돼 버렸거든. 인정이 돼 버렸는데 20년 만료 시점이 여기서 만료돼 버려서 시행 후에 만료됐다 할지라도 이미 분묘는 여기서부터 있어 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취득 시효를 통해서 보호된다. 취득시효를 통해서 관습법에 따라서 규율될 수 있다는 게 인정될 수 있다는 게 결론입니다. 2번 그렇다면 타인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했을 때 20년간 평온국연하게 분묘기지를 점유하면 지상권과 유사한 관습상의 물건이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한다는 점은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되어 온 관습 또는 관행으로서요 법적 교범으로 승인되어 왔고 이러한 법적 교범이 장사법 시행일인 2001년 1월 13일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관해서도 현재까지 유지되는 것으로 이래 본다는 게 판례입장이 이래 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관습법, 여기까지 관습법의 내용이 이래 되게 되니까 성립시기, 인정요건 이런 것들, 사실인 관습하고 구별 이런 것들은 반드시 기억날 수 있도록 그런 느낌으로 순서대로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3번 조리인데요. 민법 1조는 조리를 민법의 법원으로 규정하고 조리는 그냥 눈으로 사물의 도리나 법의 일반 원리를 말하고 경험칙, 사회 통념으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그냥 상식이다 이래 이해하죠. 상식, 사회 통념, 상식에 맞게 해결해 준다는 거 이걸 조리라고 부르고 현행 민법은 재판관은 법률 또는 관습법이 없다고 재판을 거부 못해. 왜냐 그러면 조리를 가지고 해결해 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재판 거부해서는 안 되고 재판 기준 하나에 대해 돼야 될 법원의 하나로 조리를 인정하고 있게 이래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헌법재판소 결정이 법원이 될 수 있을까? 헌법재판소 결정이 법원이 될 수 있을지인데 헌법 헌재에서 위헌 판결 나버리면 모든 국가기관이 기속되거든. 모든 국가기관에 구속력이 생기기 때문에 위헌 결정 나버리면 이거 민사 관련되는 문제들 작년에 그 유류분권에 사촌이 들어갔거든. 사촌 형제자매가 들어갔거든. 형제자매가 유류분권을 주장하는 유류분권자의 형제자매가 들어갔는데 솔직히 큰아버님이 우리 아버님 재산에 기여도가 하나도 없어. 기여도가 하나도 없는데 형제라는 이유만으로 유류분권을 행사해가지고 상속재산 중 일정 부분을 찾아간다는 거는 그는 논리모순이야. 따로따로 살아왔잖아. 형제들은 따로따로 살아왔는데 상속인한테 넘어가야 될 재산이 유류분권을 형제자매가 주장한다는 거 이런 것들은 논리모순이니까 그게 작년에 위헌 판결이 나버렸습니다. 위헌 판결이 나가지고 지금은 형제자매는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이래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민사에 영향을 주거든. 민사에 영향을 이래주게 되니까 이거 헌법재판소 결정은 법원이 됩니다. 법원이 이래 되게 되니까 법원으로 기능하게 되는데 마지막에 박스에 대법원 판결도 그러면 법원일까? 헌법재판소 결정은 법원인데 대법원 판결도 법원일지가 문제되는데 우리 판결은 법률에 대한 해석이에요. 법률에 이렇게 해석하라. 이렇게 여기까지 포함되는 걸로 해석해라. 긍정으로 해석해라. 부정으로 해석해라. 이렇게 다툼이 생긴 걸 해석해 주는 게 그게 대법원 판결이고 그리고 우리 민사소송법에서 기판력은 판결의 주문에 대해서만 판결의 주문에 대해서만 생기고 이유 설명한 부분 왜 기각이고 왜 인용인지 이유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판력 안 생겨. 기판력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판결문 전체에 기판력이 생기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만 기판력 생기도록 돼 있거든. 여기에서만 주문에만 기판력이 생기도록 돼 있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은 법원이 아닌 것으로 그냥 해석 적용에 불과하다. 해석 적용에 불과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결론을 그렇게 해가시고 헌재 결정은 법원인데 대법원 판결은 법원이 아니다. 법원에 들어가지 않게 된다는 거. 박스 보시면 엄밀한 의미에서 판례는 특정 사건과 관련한 쟁점에 관해서 대법원이 판단한 법령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입니다. 의견에 불과하고 따라서 대법원 판결에서 추상적 형태의 법명제로 표현된 부분이 모두 판례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대법원 판례다라고 우리 교재에 수록된 거 이런 것들은 주문에 있는 거 이런 것들만 대법원 판례로 이렇게 봐야 되고 그중 특정 사건 쟁점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판단 부분만 판례로 보기 때문에 이거는 전부가 판례가 아니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은 법원에 들어가지 않아요. 대법원 판례는 법원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결론으로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1조로 거기까지 이래 정리를 해 두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밑에 민법의 기본 원리 제일 중요한 게 사적 자치라 그랬죠. 개인들한테 맡겨두는 거 이게 민법의 대원칙이 이래 되게 되니까 법이 먼저 적용되는 게 아니고 당사자한테 맡겨두는 거고 오른쪽 2번 파생 원리인데요. 계약 자유 원칙입니다. 내가 누구하고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할지 이런 것들도 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이래 돼 있고 2번 소유권 존중 원칙이 나옵니다. 계약은 자유롭게 체결하는데 소유권은 보장 안 돼. 그러면 공산주의잖아요. 공산주의가 돼버리니까 그러면 그거는 소유권을 보장해 주지 않으면 계약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의미가 없게 이래 되니까 계약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거는 사유재산자가 보호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기억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과실책임 원칙인데 자 우리 손해배상 책임 종류 두 개 있다 그지? 손해배상 책임의 종류가 두 가지 채무불량으로 인한 손해배상 390조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750조 이렇게 두 가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두 개 나오는데 얘네들의 공통 요건이 두 개 있어 공통 요건이 두 가지 있게 되는데 그게 책 사유, 고의가실이 있어야 되고 위법성이 있어야 돼. 위법성이 필요하게 이래 되게 되니까 이거는 항상 공통적인 요건으로 이래 처리가 되고 고의가실 없는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못하는 거 이게 원칙인데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무과실 책임을 인정하는 조문이 따라붙어 인정하는 조문이 그 밑에 사회적 형평의 원칙이라는 그 측면 때문에 따라붙게 이래 되게 되는데 이게 몇 개 안 돼요. 몇 개 안 되니까 무과실 책임은 예외적으로만 나오는 거니까 나올 때마다 외워요. 나올 때 민총이 하나 나오거든. 민총이 하나 나오니까 민총이 나올 때마다 정리하는데 일단 손해배상은 이걸로 풀고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손해배상 그런 것들은 따로 특별 규정 때문에 나오는 거니까 정책적 이유 때문에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은 따로 암기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민사에서 고의가실은 차이가 없게 이래 되니까 형평의 차이를 두지 않는다는 거 그걸 마지막 특징으로 기억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로마자 2번 사회적 형평의 원칙인데 사적 자체에만 맡겨놓으니까 경제적 약자들이 착취를 당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공공복리라는 이름으로 사적 자체를 수정해 들어갈 필요가 있어서 이걸 사적 자체를 수정한다라고 이름 보시면 되는데 그게 사회적 형평의 원칙이라는 개념이고 동그라미 3번에 무과실 책임을 인정하는 거 이런 것들이 나와 이런 것들이 조문에서 예외적으로 무과실 책임을 인정하는 것들을 만나게 이래 되게 되는데 이런 게 많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민법을 바라볼 때는 과실책임 원칙, 고의가실을 요건으로 하는 사적 자체를 바라보시고 예외적으로 특칙으로서 공공복리, 사회적 약자 이런 걸 보호할 필요성이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수정에 들어간다 이런 느낌으로 책을 보시고 민법을 바라볼 때는 사적 자체로 바라봐야 돼. 원칙은 사적 자체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고 예외는 몇 개 안 되니까 그거는 나올 때마다 다 나올 때마다 다 외우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교재를 이래 정리해 두시면 이래 되는 거죠. 그다음 밑에 법률 용어는 우리 용어 정리해서 했으니까 이건 넘어갈게요. 이쪽은 다 정리된 걸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권리로 넘어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가 권리 정리하도록 할게요.